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책 영상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좋아하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룸을 통해서 어떤 영상 보고 싶으신지 여쭤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생활 속에서 뭘 쓰고 뭘 좋아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그래 한번 찍을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요즘은 어떤 향수를 쓰는지 였습니다. 아마 제 채널의 초기에 이제 들어와 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향수 추천 영상을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제가 사계절 내내 좋아하고 있는 저의 페이보릿 향수, 현재 페이보릿 향수는 이솝의 태씰이라는 향수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써서 바닥을 보이고 있는 향수입니다. 제가 이게 2병째예요. 아마 3번째 병도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향을 하면 일단은 숲이다. 이건 숲이다. 숲속에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풀냄새, 나무냄새 많이 나는 향수인데 이런 우디한 향수의 호불호도 당연히 있죠. 어떤 향기나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여기에는 그 사이에 유자 베이스가 있어서 좀 상큼하고 상쾌한 향이 나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뿌리면은 다가올 봄, 여름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봄, 여름에 뿌리면 그 계절에 정말 딱 맞춤한 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무난하게 그리고 뭐 남성, 여성 상관없이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계속 좋아할 만한 향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태씰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질이랑 유자가 탑노트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쾌한 느낌이 있고 시더우드와 베티버가 전하는 흙내음의 베이스 노트가 이를 받쳐줍니다. 저는 이렇게 시더우드, 엠버, 베티버 이런 향료가 들어간 베이스를 가진 향수가 좀 기본적으로 잘 맞거든요. 그래서 태씰도 사실은 테스트 안 하고 구매를 했었는데 잘 맞았던 경우입니다. 2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앨범드 티켓츠 라고 지금 손에 핸드크림 바르고 만졌더니 자국 났어. 제가 최근에 클래식 공연을 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뭐 일주일에 1번, 많게는 일주일에 2번까지도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언가에 빠지는 것 자체가 주는 엄청난 희열이 있고 진짜 도파민 중독자처럼 불 보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어떤 시기를 딱 함축할 수 있는 단어가 생긴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기쁜 일이어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열심히 이 시기를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클래식 공연장은 아직은 종이 티켓을 나눠줍니다. 작년 연말이 되고서 어떤 게 좋았나 이렇게 좀 돌이켜볼 때 그 티켓들 좀 모아둘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티켓북을 사서 2024년 1월부터는 이제 본 공연들을 티켓북에 정리하고 그날의 감상이라든가 뭐 인상적이었던 소감이라든가 뭐 앵콜곡이 뭐였나 뭐 그런 것 등등을 간단히 좀 남겨두자. 나중에 시간이 쌓이고 돌아봤을 때 좀 더 잘 떠올리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티켓북을 드렸습니다. 아이코닉 티켓북이라는 이름이고 10,000원대였었어요. 13,000~14,000원인가 했었는데 처음에 이 딥그린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흐린 눈으로 봐주세요. 한 페이지에 2장씩 넣을 수 있는데 총 50페이지라서 100장의 티켓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넣고 오른쪽에 감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 제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좋아하는 그 동료 팬인 친구가 포토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제 인생 첫 포카. 근데 이런 걸 왜 만들고 어디에 쓰지? 라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을 한 지금 초보 덕후입니다.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 공연은 요 포카도 같이 껴놔야겠다. 왜냐면 그 친구가 10장인가를 줬기 때문에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0장이나 있으니까 그가 나온 공연은 여기다 꽂아놓자 해서 같이 꽂았고요. 이렇게 넣기로 하니까 다른 공연들도 모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딥 레드 색깔로 마련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클래식 공연이 아닌 전시회장이나 뭐 연극 공연이나 그런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종이 티켓을 준다면 이제 그것을 모으자라고 해서 따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뭐 영화 보는 극장은 다 영수증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말 모으고 싶지 않게 생겨서 안 모으고 있고
전시장도 사실은 종이 티켓 주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는 미셸 들라크루아 전시, 그림 전시 보러 갔던 거고, 밑에는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원작 소설이 있죠. 정동극장에서 본 연극 티켓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옆에 감상 적어놨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종이 티켓에 대한 향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티켓과 그날의 감상을 좀 보관용으로, 기록용으로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해드려요. 저게 가격 대비 뭐 만듦새나 뭐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다 괜찮아서 오래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고, 저 색깔 말고도 색이 한 3, 4가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옵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평소에 꽂아서 촬영할 때는 목걸이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굵고 얇은 작은 부술 같은 것들이 이어져 있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느낌이 반짝반짝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목걸이들하고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고, 너무나 기본템인데 또 너무나 무난한 건 아니어서 이거 한번 추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도 바이위켄 제품인데, 근데 여기 제품이 실버 제품 중에도 같은 은반지여도 느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저보다는 조금 더 영한 분들한테 어울리는 굉장히 은색, 정말 은색, 맑은 은색, 그런 은색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꼬임 디테일이 있다거나 목걸이도 약간 이렇게 흔치 않은, 굉장히 무난하지만 또 너무 흔하진 않은 그런 디자인들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도 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3만 원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지금 더블 컨셉 들어가 봤더니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대 초반 정도로 할인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 금액으로 구매해서 쓰시기에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본 주얼리입니다. 짠! 당근 주스입니다. S휴 당근이고요. 지금 요거는 360ml짜리예요. 근데 여기서 파는 기본 패키지는 120ml짜리인데, 제가 마시는 음료 마실 때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120ml는 저한테 너무 턱없이 부족한 양이어서 360ml짜리 10팩짜리로 옵션을 새롭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SU 당근 알게 된 거는 저희 구독자분이 어느 날 회사로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구자 당근, 제주도에 있는 구자 당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취향 저격이다 하면서 받아서 잘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주도 구자 당근 100%고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서 받는 그 즉시 냉동을 해야 되고, 먹을 때마다 하나씩 해동해서 마셔야 되거든요. 제가 원래도 당근 주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시중에 그렇게 흔히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눈이 너무 좀 안 좋아졌어요. 워낙에 뭐 글자를 보는 일을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5년 넘게 영상 편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취미도 뭐 책을 읽는다거나 최근에는 이제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정말 눈을 혹사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눈 건강이 앞으로 화두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은은하게 하고 있던 차였는데, 당근이 뭐 눈 건강에 좋은 거는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당근을 사서 많이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병행해서 이 당근 주스를 매일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떤 그 과채 주스의 비릿한 느낌이 드는 거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이들도 좋아할 만한 달달한 맛이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강추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 소개 4개에 이어서 그 무물 응답 중에 최근에 재밌게 본 콘텐츠 소개도 듣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영화 3편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혹시 이런 컨텐츠 추천도 재밌다 하신다면 뭐 나중에 따로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든가 하겠습니다. 뭐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 부스럭거리는 건 저희 집 고양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신호인데 양해 부탁드리고,
영화 3편 중에 한 편은 지금 개봉작이라서 극장에서 보실 수 있고, 근데 이게 워낙에도 개봉관이 적었는데 지금은 좀 끝물이라서 보실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OTT로 넘어올 테니까 바로 추락의 해부인데요. 추락의 해부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엊그제 오스카에서는 각본상을 받기도 한 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영화가 전부 다 문학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딘가를 건드릴 만한 지점이 있는데 추락의 해부도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주인공 여성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작가가 주인공이거나 주요 인물로 나오는 컨텐츠에 반응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산드라라는 여성과 사무엘이라는 남성이 부부이고 산드라는 독일인입니다. 사무엘은 프랑스인이에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두 사람의 어떤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런던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살다가 남편의 나라인 프랑스에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다니엘이라는 6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피치 못할 사고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반려견이자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의 안내견 역할을 하는 보더콜리 메시까지 이렇게 세 인물과 개 한 마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요. 산드라의 남편이자 다니엘의 아버지인 사무엘이 추락을 해서 사망하면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실족사를 한 건지 아니면 자살을 한 건지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한 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이런저런 정황으로 인해서 아내인 산드라가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외피적으로는 이 남자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그 법정 공방과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있는 가운데 그 속에는 이 산드라와 사무엘 부부의 부부 관계는 어땠는가를 파헤쳐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추락의 해부가 아니라 결혼의 해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낱낱이 그 가족들이 살아왔던 시간, 그 아들이 어쩌다가 시각장애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 두 부부 사이에는 그동안 어떤 시간들이 쌓여 있었는지가 제3자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그게 진실을 알아보겠다라는 미명하에 법정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이제 관객인 되게 묘한 기분이 드는 영화였는데요. 부부라는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것인지 저는 이제 살면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장면이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 번째로 산드라라는 여성, 그 여성을 맡은 배우, 그 배우 이름도 산드라거든요. 산드라 필러. 근데 이 배우를 보고서 감독이 각본도 썼는데 이 배우를 보고서 썼다고 해요. 이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영화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 캐릭터를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법정에서 진실을 다툰다고 했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있는 사람의 지금까지의 얼굴과는 다른 얼굴, 자신은 어떤 식으로건 어필하려거나 호소하려거나 남편을 잃은 미망인으로서의 슬픔을 막 드러낸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묘한 그 얼굴과 대사 톤 같은 게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여성을 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난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배우를 앞으로 계속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단순할 수 없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걸 그 여성 자체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언어의 문제가 좀 재밌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 여성은 독일인이고 남성은 프랑스인이고 두 사람은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법정에서 그들의 대화가 증거 자료로서 흘러나올 때는 영어인 경우에는 프랑스어 자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법정에서 산드라가 진술을 할 때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프랑스어로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너무 그 언어의 한계를 느끼니까 독일어로 하거든요. 그 독일어를 또 누군가는 프랑스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그 언어적인 문제에 대한 거, 결국은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건 여기서 말해지는 무엇으로건 다 알 수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여러 언어들이 또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부부가 둘 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산드라는 유명한 소설가였는데 남편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작가라거나 그렇진 않고 이제 내 글을 써야겠다, 내 작품을 쓰고 싶다 해서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하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추구하는데 양쪽에 좀 기울기가 다른 상황인 거죠. 남편은 아내인 산드라에게 너는 네 작품 활동밖에 모르고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가정일을 다 맡고 있다, 이제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면서 또 저 두 사람의 마음을 모르진 않겠고 복잡한 생각이 또 들죠. 이제 그만큼 되게 현실 밀착적인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다는 얘기도 될 거예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영화나 책이나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걸 좋다고만 하면 되는데 또 막 설명도 해야 되니까. 어쨌건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마찬가지로 글 쓰는 커플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라는 영화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고, 그 덴마크 감독인 요아킨 트리에의 영화인데요. 여주인공 저는 처음 보는 배우였어요. 근데 작품이 많지 않은 배우인데 뭐 한 두세 편 정도 있는 배우인데 이 작품으로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29, 30으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만 가능한 어떤 그 빛나는 젊음, 청춘 이런 것이 그대로 현현이 된 배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9에서 이제 30이 되는 율리에라는 여성이 자신의 삶의 한 단계를 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율리에는 좀 변덕스러워 보이는 성격으로 처음에 묘사가 돼요. 하던 공부, 의학을 공부했었는데 의학 공부도 뭐 어려운 공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난 사진을 찍어야겠어. 막 사진을 찍는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글 쓰고 만화를 그리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나도 글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좀 진로를 계속 바꾸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하지만 정말 잘 하고 있나? 계속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나?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에 놓인 여성이고, 남자친구도 막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글 쓰고 그림을 그리는 악셀이라는 남성과 좀 진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 남성은 율리에보다 14살인가가 많아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인 거죠. 근데 이제 악셀이 이루어 놓은 자기의 작품 세계, 그리고 그 어떤 안정적인 느낌, 그런 것에 매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율리의 입장에선 내가 추구하는 길도 저런 것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둘이 잘 지내고 너무 잘 맞고 영혼의 단짝처럼 대화도 되게 잘 통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나이 차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보면 율리에가 악셀의 친구들과는 잘 섞여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악셀이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은 아직까지 뭐 작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율리에가 결국 악셀과 헤어져서 이제 다른 사랑을 찾아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한국에 번역이 돼서 수입된 제목이고, 원제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이더라고요. 그게 영화 속에서 자신의 연인을 이제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는 그 연인 관계에서 누군가 누구를 상처 주고 떠나고 새로운 사랑을 찾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구성이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있고 그 사이에 12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책 읽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제 두 커플이 글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작가라는 점도 또 역시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이 영화처럼 그게 뭐 연인 관계라거나 사랑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뭘 선택했을 때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고 지나봐야 내 선택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당시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의미가 있고 명분이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돌아봤을 때 어떨지 그때는 모른다는 거. 지나고 나봐야만 그 선택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이 인생의 아이러니가 굉장히 잘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영화이자 성장에 대한 영화이자 뭐 예술과 인생에 대한 영화이자 등등등. 제가 사실 사랑이 주 테마인 영화를 그렇게 즐기지 않거든요. 전 오히려 파국, 이별 이런 쪽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그 사랑을 다루는 챕터에서도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사랑을 꽃피워가는 이 어떤 저한테 이게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푼 영화는 본 적이 없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역시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참 이게 나이를 어쩔 수 없이 또 느끼는데 그 율리에가 만난 악셀이라는 14살 많은 40대 이제 중반이 되어가는 그 남성한테 너무 이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율리에를 보면서 과거의 저를 생각하게 되지만 이제 어떤 그 단계들을 몇 번 지나고 40대 중반이 된 악셀이라는 남자가 율리에에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막 공감이 돼가지고 이런 거구나 인생이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율리에가 나는 내 인생의 조연 같다. 우리 이제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악셀이 율리에를 설득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 남겨두겠지만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다. 어떤 선택을 여러 번 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선택을 돌아봤던 사람, 20대, 30대를 지나고 난 사람만 할 수 있는 대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할 영화는 이것도 문학과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의 한 남자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동명의 영화예요. 한 남자. 근데 제가 소설은 안 봤지만 영화를 보니까 소설을 거의 많이 각색하지 않고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히라노 게이치로 소설을 지금은 사실 많이 읽진 않지만 초기에 제가 10대 시절부터 좀 많이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라노 게이치로 작품 세계에서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 영화에 잘 나타나 있어서 그 점도 좀 팬으로서 재밌게 봤습니다. 한 남자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츠마부키 사토시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요새 좋은 작품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안도 사쿠라도 나옵니다. 출연진 배우들 보는 재미도 일단은 굉장히 컸어요. 저는 사실 츠마부키 사토시는 저렇게 막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멋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답니다. 그리고 안도 사쿠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안도 사쿠라 나온 것도 좋았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도 사쿠라가 연기하는 리에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어느 날 남편을 사고로 잃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되면서 뭐 보험금을 청구한다거나 사망신고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일들을 밟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이름, 그 사람의 이력, 그런 게 다 아니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였지? 진짜 이름은 뭐였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왜 나한테 가짜 신분으로 가짜 이름을 알려주고 가짜 인생을 보여줬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너무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 변호사가 스마부키 사토시이고 그 영화에서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도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전말을 좀 알아봐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기도는 자이니치, 그러니까 제일 3세예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인으로 이미 귀화했기 때문에 국적은 일본인이고 한국인 피가 흐르는 거죠. 되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처갓집이 부유한 것 같고 본인도 일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에라는 안도 사쿠라의 남편의 정체를 밝혀나가는 과정. 그래서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어서 다음 이야기가 계속 궁금해지기도 했고 히라노 게이치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몰두했던 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되게 큰 질문이거든요. 나는 누구이며 나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꾸준히 소설이나 산문으로 해왔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야. 이건 나의 사회적 자아고 내 진정한 모습은 따로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개인의 정체성, 나라는 그 고유한 것, 그것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다라고 해서 분인, 나눌 분자를 써서 개인이 아니라 분인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조각들을 탐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인물만 봐도 그렇죠. 기도라는 그 변호사도 자이니치 3세라는 것, 일본 국적이라는 것, 그리고 처가가 굉장히 부유하고 아무래도 그것에 어느 정도 기대어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면서 뭐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이 모든 조각들이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남편, 리에의 남편도 원래 이름으로 구성됐던 아이덴티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을지, 새 이름을 얻어서 살기로 한 이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하나씩 밝혀나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세 작품이 모두 막 긴박한, 서사가 엄청 빠르고 막 스펙터클이 있고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추락의 해부도 러닝타임이 좀 긴 편이고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영화 다 그렇게 속도감이 빠른 영화는 아니지만 분명한 어떤 인생의 아이러니들이 곳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좀 곱씹을 만한 영화이고 종종 생각이 날 만한 영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추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책과 무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또 책 얘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